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예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눈에 띄는 킬러 문항은 많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기본적인 변별력은 갖출 수 있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문제를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작년 수능과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해야. 문제지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다소 쉬웠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국어 수학은 솔직히 풀면서 이게 맞나? 너무 좀 쉽게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어는 난이도가 괜찮았던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 구별하기 딱 좋은 그런 난이도였다고 생각하고 과학은 695 때 생각한 그런 난이도랑 비슷하게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불수능이었던 국어 영역은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고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과학 탐구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평이하다 못해 좀 쉬웠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나오는 지문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제일 쉬웠어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수학 역시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중위권 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개념의 문항을 지난해 문제의 순서를 바꾸어 출제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합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문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분석됩니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원한 수시의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는지 예측하고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에서는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모두 9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자기기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한 수험생 3명과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고 수정한 수험생 1명도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부정행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구 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7곳 이상이 근로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장 숙련공에 대한 수요도 많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숙련된 기술을 가진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분 없이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제조업 가운데는 섬유와 자동차 부품 업종의 60세 이상 고용률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란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고 청장년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41.3%로 산업 현장에서는 청년층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직보다 현장직 고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직 중에서는 단순직보다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또 응답기업 4곳 중 1곳은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답했고 고용 형태도 정규직이 46.8%로 가장 많아 기업 현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상 숙련된 현장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현장 인력 운용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76.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정 정년 적정 연령으로는 만 65세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현행 월 30만 원, 최대 3년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확대해달라는 응답과 세액공제 등 고령자 고용기업 인센티브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산화한 전태일 열사. 짧은 생애 가운데 그는 가장 행복했던 때를 고향인 대구의 허름한 집에서 살던 때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중구 남산동 골목에 전태일 열사의 옛 보금자리가 복원됐습니다. 이 복원 비용은 모두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전태일의 나이 고작 22살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를 남기고 불꽃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대구 남산동의 한 주택.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4년 만에 그가 살던 옛 보금자리가 복원됐습니다. 6가족이 살던 3.8평 남짓한 함석 지붕의 셋방과 그 바로 옆 주인집입니다. 터만 남아있던 셋방은 굳이 집의 형태로 복원하지 않았고 대신 그 자리에는 조형물과 표식을 설치했습니다. 전태일이 서울로 떠나기 전인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너무도 가난했던 터라 명덕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야학교도 채 1년을 다니지 못했지만 그의 일기에서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한 곳입니다. 청업 고등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생활이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중학교 교복도 입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그 학교 생활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쨌든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또 살았고. 전태일의 옛집 복원은 순수 시민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19년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이 설립됐고 시민 모금 운동에 전국에서 3천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곳 전태일 열사의 옛집을 복원하는 데 든 비용은 부지 매입비와 복원비 등을 합해 총 8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순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후원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전태일의 노동 인권, 평등 사상 등을 배우고 이어가는 현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그 여학생을 쫙 살아가게 돼서 아마 그 마음이 전태일의 인간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아주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리고 그 기리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전태일 정신으로 풀어보자는 것. 1970년 불꽃이 된 전태일 정신이 54년 후 옛집 복원을 통해 다시 대구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한때 한 도시의 중심이었지만 신도시 개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곳이 많죠.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 중구도 그 대표적 사례 중 한 곳인데 올해 이곳에 머물며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체류형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객과 지역 사회를 잇는 색다른 체험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주택. 1930년대 지어진 목조 건물이 현대식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락한 분위기의 거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옛 나무 골격을 최대한 살려 고즈넉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 요소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2박 3일간 머물며 인천 계양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계양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화를 알아가고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여행으로 당초 목표했던 참여 인원수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함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의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특히 이 여행 상품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체류형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성장을. 여행객과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는데요. 섬들이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는 섬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섬 특성에 맞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여객선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시티투어에 몸을 싣는 관광객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화계산입니다. 5개 테마로 조성된 드넓은 정원. 가장 큰 볼거리는 해발 295m에 설치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이라서 강화도에 올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되게 교통편이 불편했는데 시티투어 덕분에 편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북한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강화군. 유형 문화재인 향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볼거리입니다. 황해도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골목시장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저는 그 시장에 건물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하고 거기에 있는 조각들이 너무 이쁘고 신기했어요. 인천시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출시한 섬 테마 시티투어. 무의도와 교동도, 선제 영흥도, 성모도 등 주요 섬들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관광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신규 편성하면서 인천 시티투어 이용자는 지난해에만 2만 8천 명, 올해에도 10월 말 기준 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인천시가 출시한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지난해에 1,6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다양한 섬 관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 지역에는 체류 인구가 늘면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체류 인구는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말하는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양양군이 등록 인구의 17배가 넘었고 경기 가평군과 강원 고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의 체류 인구도 등록 인구의 13.7배, 인천 강화군은 8.4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류 인구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체의 37%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여객선 요금도 대폭 지원합니다.
일명 보물섬 프로젝트.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의 여객선을 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도 요금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은 도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8개의 섬을 보유한 인천. 섬 관광 산업을 통해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대구 중심가에서 자율주행 기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ADRT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반월당역에서 대구시청을 돌아 다시 반월당역으로 오는 구간으로 요금은 무료입니다. 동성로를 찾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반월당역 인근입니다. 한 시민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목적지는 대구시청, 탑승 시간은 10시로 예약을 합니다. 잠시 뒤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차량이 도착하고 승객을 태워 정해진 노선에 따라 목적지로 향합니다. 시내 도는 거라고 들었는데 차로 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엔 조금 먼 데를 이렇게 차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시내에 나오면 시간 맞으면 이용할 것 같아요. 이게 더 활성화되고 하고. 대구교통공사가 동성로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기반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ADRT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실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 비상 상황이 생기면 즉시 개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차량 한 대로 운행을 시작하며 내년 1월쯤에 한 대를 더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노선은 반월당역에서 경상가명공원과 대구시청을 거쳐 다시 반월당역으로 돌아오는 총 3.8km 길이로 운행됩니다. 내년에 차량 한 대가 더 투입되면 이 차량은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배차 간격은 총 45분으로 하루 7회 동성로를 한 번 크게 도는데 운행 시간은 35분이 걸립니다. 운행 요금은 무료입니다. 작년에 그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동성로 살리기를 위해서 자율주행 첨단 모빌리티 수단을 좀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동성로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이동 편의성도 향상을 하고 또한 상권 및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내년 5월까지 시범 운행을 한 뒤 시민들의 참여 빈도와 예약 패턴 등을 고려해 본격 운영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어제 오후 9시 10분쯤 달서구 장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20여 명이 있었지만 모두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14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첨단 특수장비인 무인 파괴 방수차를 동원해 벽을 부수고 내부에 물을 뿌려 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불로 지상 4층 규모의 공장 1개동과 내부에 있는 공장 설비 등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와 함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경찰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그리고 2인 이상 탑승 등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면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 원,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최근 4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444건으로 이 중 5명이 숨지고 496명이 다쳤습니다. 남구 대명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14일 1인 가구와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명 구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이날 5가지의 반찬과 과일 등의 음식 꾸러미를 직접 만들어서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 3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자리에서는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 불편사항을 확인하면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 1,036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 안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영유아기 감염병 예방에서부터 안전사고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위해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 안전교육 지원단 26명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하나로 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 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인 피어라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다루는 통합상담소로 국비 지원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어라는 내년부터 상담 인력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정은 피해자 지원과 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도 사고를 예방하고자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계단이 함께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분당 15m로, 계단이 없는 곳의 속도는 분당 20m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달성군은 대만 울림면과 문화관광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관광지, 숙박시설, 테마여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두 지역 간 관광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달서구는 SK텔레콤 주 W 대리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의 ICT 해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달서구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마트폰 기기와 12개월 요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정보 격차 해소 및 아동의 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고령 사회 만들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고령자가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로자 정년 연장 등 노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